미디어 협동조합 서영석 이사장의 서영석 타임즈.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0일 화요일 서영석 타임즈 시작합니다. 전 서영석입니다. 제 이름이 들어있는 그 제목이 되다 보니까 좀 읽기가 좀 그런 면이 있긴 합니다. 오늘 그 진행은요, 먼저 오피니언 비평이 있습니다. 오피니언 비평에서는 연말정산을 둘러싸고 확산되는 논란, 그리고 현직 판사가 물론 이제 검사였다가 판사로 바꾼 사람이긴 합니다만은 현직 판사가 뇌물수수 혐의로 긴급 체포된 사건, 그리고 정부가 만들겠다는 평화통일 기반 구축법 등을 주제로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오피니언 비평 뒤에는 김혜진 PD의 PD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제가 한마디만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청년 실업률에 대해서 오늘 한마디 논평을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미디어 다음을 열심히 저는 보는 편인데요. KBS 박종훈 기자의 대담한 경제라는 칼럼이 주에 2회 연재됩니다. 이거 정말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에게도 꼭 권하고 싶은 글인데요. 굉장히 깁니다. 아마 방송에서 하려면은 한 60분짜리 다큐로 제작해야 될 정도의 내용을 글로 써서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경제에 대해서 굉장히 청취자 여러분들이 들을 만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올라온 것은 최악의 청년 실업률에 대한 논평이었는데요. 대부분 청년 실업률 이야기하면서 일자리 많이 있는데 중소기업 가면은 왜 청년들이 취업을 안 하고 실업 상태에 머무느냐, 그런 뭐 질은 낮긴 합니다만은 중소기업 일자리에 청년들이 취업을 한다면 그 청년 실업난은 없어질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다 엉터리라는 이야기입니다. 호주에 가면은 광부들 연봉이 1억 7천만 원이 넘습니다. 그리고 배관공이라든지 용접공 이런 식의 이른바 3D 업종의 임금은 사무직보다도 훨씬 높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안 가려고 하니까 그렇죠. 필요는 하는데 그 일을 하려는 수요는 적습니다. 당연히 임금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3D 업종은 우리나라 청년들이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임금이 낮습니다. 그것은 결국은 값싼 외국인 노동자 때문이죠. 이건 기업의 요구에 따른 겁니다. 청년들에게 고임금을 지급하면 영업이 안 되니까 회사를 운영할 수가 없으니까 외국인 근로자 싼값으로 고용할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해서 외국인들이 대거 밀려 들어오면서 외국인들은 저임금을 줘도 그 나라의 경제 실증에 비춰보면은 사실 한 3, 4년 열심히 일하면은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서 아주 잘 먹고 잘 살 수가 있습니다. 과거 3, 40년 전에 우리나라도 그랬죠. 서독에 광부로 가고 그리고 서독에 간호사로 갔던 그런 기억들 있을 겁니다. 결국은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한다면은 이게 나쁜 일자리를 제공한다면 그 나쁜 일자리 임금을 높이면 되는데 임금을 높이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독일에서는 1990년대에 건설 노동자들이 외국인 근로자들의 임금을 올려달라는 시위를 했습니다. 자기들 임금을 올려달라는 게 아니고 외국인 근로자들의 임금을 올려달라는 시위를 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의 임금이 올라가야 결국은 자기들의 임금도 올라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나라 이런 식으로 저임금 근로자들, 외국인 근로자들을 받아들임으로써 단기적으로는 기업 형편이 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장기적으로는 아주 나쁩니다. 3, 4년 일하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좋은 기술을 전수할 수도 없고, 독일은 그 반대의 길을 걸었기 때문에 고임금이긴 합니다만은 양질의 노동력을 확보해서 독일의 기술이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했고 우리는 절대 따라갈 수가 없다. 이런 청년 실업률에 대한 그 진실, 여러분들도 한 번쯤 관심을 가지기를 당부드립니다. 잠시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여기는 아름다운 물의 도시 여수. 마음으로 보고 들으며 나만의 느낌표를 찾아간다.
몸과 마음이 쉬어가는 곳, 우리를 살만나게 하는 곳, 아름다운 여수로 오세요. 삶이라는 여행이 더 행복해집니다. 포털 검색창에 여수시를 검색하세요. 예, 연말정산 때문에 아주 난리가 아닙니다. 연말정산 원래 이 13월의 월급이라고 얘기를 하죠. 대부분 이제 연말에 뗄 세금을 추산을 해서 그것을 12개로 나누어 가지고 미리 세금을 뗍니다. 그리고 마지막 달에 정산을 한다는 게 결국은 뭐 내가 여러 가지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이런 것들 다 정산해 가지고 미리 낸 세금을 돌려받게 되죠. 월급쟁이들 잘하면은 한 100만 원에서 심지어는 200~300만 원씩 돌려받아서 대부분의 이 불행한 대한민국의 가장들이 뒷주머니를 차는데 사용되는 이 연말정산. 이제 이게 세금 폭탄으로 돌아왔다는 보도, 사실 보도 때문만은 아니고요.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정부가 당초 설명한 내용은 연봉이 5,500만 원 이하의 사람들의 세부담은 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였는데요. 쉽게 말해서 중산층 이하의 환급액은 큰 변동이 없을 것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자, 김효진 PD. 네. 안녕하십니까. 이 앞에 나와 있는데. 예. 제가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나오게 됐습니다. 이게 뭐 불쑥불쑥 들어오는 걸로 하죠. 예. 자, 이 문제가. 네. 사실 뭐 각 신문마다 좀 다른 시각을 보이기는 하는데. 네. 그래서 현상에 대한 얘기부터 잠깐 설명을 해주고. 네. 신문들의 논조를 한번 얘기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이 들으시는 많은 대다수의 분들이 그러실 텐데, 여기 포함이 될 겁니다. 연봉 5,500만 원 이하, 그러니까 중산층 이하죠. 중산층 이하의 그 납세자들은 이번 연말 정산에서 세부담 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돌려받는 돈이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환급액이. 정부가 당초 세운 그림은, 당초 그린 그림은 그랬습니다. 개정된, 그러니까 최근에 개정된 그 세법상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었고요. 그런데 실제로는 환급액이 대폭 축소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겁니다. 뭐 한국 납세자 연맹 등이 분석을 해서 고발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정부가 시뮬레이션을 완전히 잘못 돌린 것 같다, 이런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긴급 기자간담회 브리핑을 했더라고요. 결론은 이겁니다. 일단 올해 해보고 그거 바탕으로 다시 만들겠다. 그러니까는 올해부는 아무튼 좀 손해를 보시는 분들도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번 건 어쩔 수 없다는 뜻으로 들리고, 관리에서 뭔가 좀 긴급한 조치를 내릴 줄 알았는데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자, 뭐 주요 언론사의 사설들 일제히 이 문제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성향에 관계없이 대체로 정부 때리고 있는데, 네. 경향신문 같은 경우 이런 제목이네요. 월급쟁이의 분노, 가볍게 여길 일이 아니다. 더 크게 봐야 할 대목은 월급쟁이들의 분노 밑바닥에 깔려있는 이 조세 형평성에 대한 문제라는 겁니다. 정작 손봐야 될 부분은 성역으로 놔두고요. 저소득층 부담률이 상대적으로 큰 이 담배세나 자동차세 같은 간접세 올리고 월급쟁이를 유리지갑 터는 데 대한 불만이다, 이런 거죠. 예. 그렇죠. 뭐 대부분 월급쟁이들은 이제 월급쟁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회사로부터 월급을 받기 때문에, 네. 그 말하자면은 세원이 100% 드러나 있는 거고, 네. 그래서 이제 보통 유리지갑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그러니까 유리지갑을 털려면은 그 위에 있는 뭐 자영업자라든지 돈 많이 버는 사람들, 부자들에 대한 세금을 공평하게 하고 월급쟁이들에 대한 세금까지 튼다면야 뭐 고통 분담 차원에서 못 견딜 건 없습니다만, 항상 이런 식으로 진짜 걷어야 될 세금은 걷지 않고 결국 월급쟁이들만 튼다는 이런 불만들이 뭐 이게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죠. 예. 네. 보면 종교인 과세도 같은 맥락에 있는 것 같아요. 이 변죽만 울리다가 결국 두 손 들었다, 이게 경향의 논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공평 과세 이런 거 입에 올리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고, 또 되풀이 얘기하지만 늘어나는 복지 예산을 감안할 때
더 늦기 전에 증세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겁니다. 정부는 서민 증세를 거위 깃털 뽑기쯤으로 여길지 모르겠지만 거위들의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경향신문도 그렇지만은 보수신문도 역시 거의 비슷한 논조를 보이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예. 동아 한번 보겠습니다. 동아일보. 직장인이 13월에 세금에 반발하는 이유. 정부는 연간 이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평균 세금이 종전보다 줄거나 비슷하고 5,500만에서 7천만 원 직장인의 세액 부담은 평균 2만 원에서 3만 원 정도 증가할 것으로 추산을 했죠. 반면 한국납세자연맹은 연봉 5,500만 원 이하라도 연간 세금이 증가하는 근로자가 많다고 주장을 합니다. 소규모 민간단체의 주장을 정부의 공식 추산보다 더 신뢰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균이 모두에게 적용되지 않는 것은 사실이라는 거죠. 이 부양가족 공제 혜택 등이 없는 미혼 직장인들은 근로소득 공제가 줄면서 사실상 싱글세 불만이 나온다는 거 기획재정부도 인정한 사실입니다. 이런 점을 동아일보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 공평하지 않다는 점에 대해서는 예. 아무리 이 정권을 그렇게 좀 방패막이 해주고 싶은 동아일보라도 무작정 방패막이만 해줄 수 없는 그런 이유가 담겨 있는 것 같네요. 네, 요즘 들어서 근데 보수 언론의 이런 논조의 변화가 조금 감지되는 것도 같은데 의미 있는 걸까요? 너무 답답해서 그럴까요? 아니 뭐 이제 박근혜 대통령 그 신년 회견에서도 나왔지만은 예. 뭐 자칭 그 보수라고 입단계도 동아일보 같은 경우는 좀 웃기는 신문이긴 합니다만은 네. 이런 이제 보수 진영의 언론들이 요구했던 그런 사안들도 전혀 그냥 무시당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그때 뭐 조선일보 사실 보니까 앞으로는 당신 알아서 하시오. 우리 안 도와주겠습니다라는 식으로까지 얘기한 것도 있었는데 아마 그런 맥락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이 사설을 쓰는 논설위원들도 월급쟁이니까 이제 불만이 있겠죠. 근데 오히려 저는 눈에 띄는 거는 한겨레 신문이 예. 이제 그렇게만 볼 사안은 아니다라고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한겨레 신문의 사설도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한겨레가 말씀하신 대로 이 연말정산 13월에 날벼락으로만 볼 일은 아니다. 이런 제목으로 사설을 실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고소득자일수록 세부담을 늘리는 취지의 현행 세법 자체에 대해서는 찬성한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대목에 대한 분석은 조금 미흡해 보이긴 합니다. 지난해 소득분에 대한 이 연말정산 시작되면서 불만의 소리가 잇따르고 있다는 지적을 먼저 하고요. 예년처럼 돈을 돌려받기는커녕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현실도 지적을 합니다. 자, 세법 개정으로 소득공제 제도가 세액공제 제도로 바뀐 데 따른 것인데 특히 고소득자일수록 세액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하는 이런 현실도 짚고 있긴 합니다. 당사자로서는 억울한 마음이 생길 수 있고 이해할 만한 일이기도 하지만 이런 세법 개정의 방향은 맞다고 단언을 합니다. 한겨레는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세금 내는 문제에 대해서 뭔가 돈을 빼앗긴다는 그런 의식을 버려야 한다는 주장인 것 같아요. 굉장히 좀 본질적인 차원의 논의인 것 같고 어쨌든 증세라는 거는 시기의 문제이지 우리가 다 같이 복지를 누리려면은 증세라는 건 불가피하기 때문에 이렇게 세금 내는 일에 대한 이런 의식을 갖고 있으면서 증세를 주장하는 것도 웃기지 않은가라는 정도까지 유추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조금 현안 이 숫자 계산보다는 본질적인 차원에서 조금 지적을 하는 거 아닌가 싶네요. 예. 한겨레 신문 지적이 맞죠. 대부분 이제 5,500만 원 이상 받는 사람들 혹은 7천만 원 이상 받는 사람들 예. 이렇게 이제 숫자로 나누면은 그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은 가령 7천만 원 이상 넘는 고소득자들이 우리 사회에서는 이른바 오피니언 리더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예. 자기들 세금 많이 내니까 열을 확 받아 있는데 이제 밑에 뭐 5천만 원 이하에서도 이런 세부담이 안 늘어난다 했는데 부분적으로 예. 늘어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됐다라는 식으로 공격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왔죠.
뭐 그런 점들을 한겨레신문은 짚는 것 같은데요. 뭐 설사 이제 이 방향을 맞다는 게 뭐냐면은 결국은 이번 세제 개편의 핵심은 연소득 7천만 원 이상의 고소득자들에게 그 세액 공제를 통해서 세금을 더 걷겠다는 그런 취지이고 예. 이게 이제 일종의 사치세와 같이 뭐 7천만 원 이상 버는 사람을 그 사치세 부유세 부과 대상으로 봐야 되느냐 이런 점에는 좀 이해가 있겠습니다만은 우리 그 근로자들의 평균 임금 수준으로 볼 때 뭐 7천만 원 이상이면 많이 받는다고 봐야 되고요. 예. 그런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세금을 더 많이 걷는다는 이 취지를 만약에 부인한다면은 도대체 세금을 돈 많이 버는 사람이 더 많이 걷어야 된다는 주장 자체도 설득력을 잃지 않느냐 이제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요. 결국은 똑같은 얘기입니다. 한겨레신문은 이 얘기는 맞다. 약간의 그 시행착오가 있어서 불만이 있는 사람은 있겠지만은 저소득층에게는 세금을 더 걷지 않고 특히 7천만 원 이상 소득을 하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많이 걷어서 세수를 늘리고 그 세수를 통해서 복지라든지 이런 점을 이제 추진해 나가는 방향은 맞는데 그 점을 지적하는 거고요. 예. 경향신문이나 뭐 동아일보는 그냥 묻어가는 주의고 동아일보는 무슨 그런 얘기할 자격이 있나 솔직한 얘기로. 그게 뭐 그 일종의 포퓰리즘적인 사설이라고 보면 되고 경향신문의 사설은 그런 것 같아요. 그게 맞다는 얘기를 뭐 명시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전체적인 세 형평성 예. 가령 예를 들어서 세금을 더 걷으려면은 간접세 같은 거를 갖다 올리지 말고 뭐 예를 들어서 기업에서 계속 깎아주고 있는 법인세라든지 혹은 종합부동산세도 일종의 부유세입니다. 종합부동산세라는 거는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많이 물리는 건데 이게 노무현 정부의 대표적인 정책 아니었습니까? 이거 뭐 이명박 때부터 없어지기 시작해가지고 지금은 그 있어야만한 그래서 심지어 어떤 장관 같은 경우에는 내가 저 종합부동산세를 1년에 한 뭐 1,000만 원 내다가 막 100만 원밖에 안 냈다고 좋아하는 그런 얘기가 나온 적도 있고 그런 식으로 말하자면 우리 사회의 자산가들에게 예. 세금을 물리는 이런 것들은 안 하고 월급쟁이한테 물리니까 사실 뭐 오피스텔을 한 10채 정도 갖고 있으면서 세 받아 먹고 사는 사람들 예. 이런 사람들이 월급쟁이 하면서 연봉 7천만 원 받는 사람보다 훨씬 더 부유하게 산단 말이에요. 그러나 세금은 사실은 월급쟁이 7천만 원보다도 한 10분의 1도 안 나는 이런 이제 우리 사회의 세의 불공평성 이런 것들을 경향신문은 이제 늘상 지적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니까 경향신문도 맞고 한겨레신문도 맞는 거죠. 네. 근데 이런데 정말 가증스러운 것들은 그 부자 정세 그리고 대기업 정세 일관되게 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반대해왔던 예. 이런 인간들이 한 숟가락 올리는 이제 이런 것들이 좀 포퓰리즘적 성격이 있어요. 월급쟁이들 얘를 확 바꿔 있을 때, 야, 정부 잘못했다라고 하면은, 와, 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아니, 그럼 평소에 잘하셔야지. 동아일보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납세 문제는, 연말정산 문제는 일단 넘어가고요. 예. 박근혜 대통령이 또 북한에 대해서 한 말씀 하셔가지고, 뭐, 어제 SNS 보니까 온통 비웃음의 대상이 되고 있던데. 네. 뭐 말은 맞는 얘기입니다만은, 결국은 그 실행 여부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나오는 그런 비웃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들었는데요. 예. 그래도 진보적인 언론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이런 언명들을 말과 행동이 일치만 한다면 괜찮은 것으로 평가하는 것 같아요. 네. 자, 보수와 이것도 진보의 시각에 극명하게 갈라지는데요. 그렇습니다. 좀 소개해 주시죠. 네. 단초는 어제 통일부 등 관계부처가 대통령한테 업무 보고한 내용인데 평화통일 기반 구축법을 제정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통일 준비는 범정부적인 과제다 이런 사실을 분명히 하고 이를 위한 뭐 효율적인 업무 분담 등의 이런 선제적 조치를 하겠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정권이 혹시 바뀌더라도 다음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계속 이어서 체계적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자기들이 밑바탕을 좀 깔아보겠다 이런 겁니다. 이 업무 보고 받으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몇 마디 한 거죠. 북한이 호응해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데 노력해달라 이런 겁니다. 바로 이 말에 언론이 주목을 하고 있는데 뭐 일단 이 자체는 굉장히 유화적이고 또 전향적인 제스처로 보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북한이 호응할 여건 조성 주목한다. 이런 사설을 경향은 냈습니다.
보고 내용은 다채롭고 풍부했죠. 정부 내 이 통일준비 인력 양성 및 부처별 전담관 지정을 내용으로 하는 평화통일 기반 구축법 추진 눈에 띕니다. 열차로 서울에서 평양 또 신의주 나진을 연결하는 한반도 종단 열차 시범 운행 계획도 있고요. 서울과 평양에 남북 결의 문화원을 설치하는 방안도 들어가 있죠. 이번 업무 보고의 상당 부분은 이명박 정부가 발동했고 박근혜 정부가 그대로 계승한 대북 제재 조치죠. 5.24 조치에 저촉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다 실행하려면요. 그렇다면 5.24 조치를 그대로 둔 채 남북 교류 협력 구상을 나열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다 이거죠. 5.24 조치 해결책 없이 발표한 통일준비 구상들은 내부 정치용, 생색내기용으로는 좋을지 모르겠으나 한반도 평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없다는 겁니다. 대화를 하겠다면은 박근혜 대통령 스스로 간절히 대화를 원해야 한다는 거고요. 진정 원하는 게 대화라면은 뭐 비밀 접촉이든 비공식 대화든 형식 같은 거는 안 따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경향신문은 박근혜 대통령의 이런 발언에 대해서 아주 높이 평가를 했네요. 다만 이제 그렇게 하려면은 그 명실이 상부해야 되는데 말만 그렇게 하고 실은 전혀 엉뚱하니까 문제다. 특히 이제 그 북한 우리 남한의 대북한 제재 조치라고 할 수 있는 5.24 조치를 풀어라 뭐 그런 취지인 것 같네요. 예. 한겨레 신문도 결국은 뭐 그 한겨레는 뭐 제목을 아예 금강산 관광 재개하고 5.24 조치 풀어야라고 뽑았습니다. 박 대통령의 발언과 정부 업무 보고 내용은 실제 현안에는 눈 감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현실성이 떨어지고 금강산 관광 재개와 5.24 조치 해제 문제 요건 전혀 다루지 않았고 또 14 정상선언 6.15 공동선언에 대해서도 언급이 없다는 겁니다. 통일 준비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남북관계를 풀고 핵 문제를 개선할 방안도 없이 통일만을 얘기해서는 통일 문제를 정치적으로 활용한다는 의심만 사기 쉽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경향신문하고 한겨레신문은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은 높이 평가하지만 그러나 니들 하는 꼬락서니 보면은 그 발언이 제대로 된 실행력을 갖출 수 있겠느냐 뭐라는 데 초점이 있다면은 오히려 뭐 조선중앙 같은 경우는 거꾸로인 것 같아요. 오히려 그 발언에 대해서 뜰뜰하게 생각하고 사실 뭐 그 할 수 있는 얘기를 해야지 그게 말이 되겠느냐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요. 그런 취지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긴 한데 오늘 중앙일보 논조가 굉장히 좀 주목이 됐습니다. 뭐 군더더기 없이 정말 이런 내용인데 통일 준비 보고 전략이 안 보인다입니다. 그러니까 비판하려는 건 줄 알았는데 의외입니다. 대화 재개를 위해서는 5.24 대북조치 해제나 완화, 금강산 관광 재개를 포함한 포괄적 방안이 필요하다는 거죠. 북한의 미국 해킹과 미국의 대북 제재로 북미 관계가 악화하고 있지만 남북 관계 개선은 별도로 추진돼야 한다는 겁니다. 예. 중앙일보는 대충 보면은 대한민국 그 재개 입장을 대변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예. 아마 그런 게 좀 밑에 깔려 있는 것 같네요. 지금 사실 우리나라 재벌들이 해외 투자를 늘리고는 있습니다만은 뭐 중국도 임금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는 상태고, 이제 또 다른 지역은 임금은 낮지만 숙련도가 떨어지고 이런 상태에서 북한이 블루오션이라는 얘기는 여기저기서 나오거든요. 임금은 중국의 한 3분의 1 수준이고 그리고 숙련도는 뭐 중국보다 훨씬 낮고 그래서 우리 기업들이 돌파구를 삼으려면은 북한에서 돌파구를 잡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는데 결국은 중앙일보가 이렇게 전향적으로 본다는 것은 우리 기업들이 이 대북 관계를 좀 어떻게 잘 발전을 시켜서 뭐 투자도 하고 그런 욕구가 반영된 것 같네요. 네. 뭐 중앙일보는 그렇다 치고 조선은 뭐 여전합니다. 좀 심지가 또 준열하게 꾸짖을지도 모르겠는데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정부 대북 구상 엄중한 안보 현실도 잊지 말아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손을 내밀면은 북한이 맞잡아줄 것이라고 보는 거는 착각이라는 거죠. 무엇보다 우리가 대화를 추진한다고 해서 북의 핵과 각종 도발에 대한 경계를 늦추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거고요. 한반도의 현실에 굳건히 뿌리를 내리지 않은 안보 통일 정책은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 뿐이라는 겁니다.
예. 한반도의 현실에 굳건히 뿌리를 내린 정책은 뭘까요? 뭐 하란 얘기야, 말란 얘기야. 조선일보도 좀 헷갈리는 것 같아요. 네. 뭐 결국은 대북 구상을 할 때 북한은 언제든지 도발할 수 있고 남침할 수 있는 존재니까 조심하라 그런 얘기인데 하나만한 얘기죠. 예. 참 맛이 간 것 같네요. 자, 다른 걸로 또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다음 이슈로 넘어가 아까 보겠습니다. 뭐 소개했다시피 사법부에 아주 희한한 일이 발생했네요. 네. 네. 진짜 황당한 일인데 현직 판사가요. 이 사채업자한테서 수억 원대 금품 받은 혐의로 최근에 긴급 체포된 일이 드러났는데 네. 판사가 이 비리 혐의로 사표도 내지 못하고 재직 중에 체포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 불명의 주인공 수원지법 최민호 판사입니다. 네. 명동 사채왕이라는 별칭으로 통하는 사채업자가 있는데 네. 이 사람한테서 2009년부터 이 수차례에 걸쳐서 억대 금품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런 이유로 엊그제 긴급 체포됐고 이게 어제 알려졌습니다. 명동 사채왕이라는 이 최모 씨라는 사람은 2008년에 마약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되자 도움을 청할 법조인을 찾는 과정에서 당시 검사였던 이 같은 고향의 최민호 판사하고 인연을 맺었답니다. 최민호 판사는 법원으로 옮긴 직후인 2009년 초부터 최 씨에게서 수시로 금품을 받았고 수사 자료 검토 등 도움을 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폰서였는데 스폰서를 잡을 거였으면 제대로 좀 잡든가 했어야 되는데 사채업자를 잡았던 거네요. 네. 예, 좀 뭔가 좀 사연이 있는 사건 같네요. 뭐 저도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 판사들이 이렇게 스폰을 받고 있다는 루머들은 뭐 늘 있어 왔고, 네. 그래도 검찰이 잘 안 건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건을 건드려서 게다가 자진 사퇴한 후에 체포하는 이게 사실은 이제 사실 뭐 검사가 기소하면은 그 판사가 선고를 하는 이런 이제 서로 어쩌면 적대적이면서도 공생관계가 있는 게 검사하고 판사 아닙니까? 예. 그래서 최소한의 예의는 이제 지켜주는데 사실 긴급체포까지 했다는 얘기는 이게 뭔가 사연이 있는 거예요. 예, 검사들의 기소를 계속 무죄 판결을 내리는 판사들에 대해서 맛 좀 봐라 라는 식의 공세일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고요. 과거에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게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건 너무 특이한 사건이야. 아니 뭐 돈을 받아 먹었으면 당연히 수사를 해서 죄가 있으면 구속도 하고 해야죠. 근데 현직 판사를 긴급 체포하는 일은 이게 정말 이례적인 사건이거든. 검찰은 이 사람 말이 계속 오락가락하고 있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좀 감출 우려가 크다고 하거든요. 아니 그러면은 그 법원은 미친놈들입니까? 검찰이 그런 정도 주장할 거라면은 검찰이 법원에서 미리 사직서를 받아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법원에서 사직서를 받아가지고 일반인의 신문으로 풀어준 다음에 그 다음에 긴급 체포를 하건 말건 아무 문제가 없는 건데 현직 판사를 긴급 체포했다는 것은 검찰이 사실은 법원의 권위에 도전한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현직 판사가 뭐 솔직히 뭐 어디 뭐 해외로 뭐 토끼겠습니까? 아니면은 밀항을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게 도저히 의뢰는 없다고 봐야 되거든. 뭐 증거인멸 때문에 긴급 체포를 할 수는 있지만은 그렇다면은 이제 법원하고 충분히 얘기를 해서 게다가 이게 뭐 어마어마한 사건은 아니잖아요. 이제 이건 사건은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 시각에서 보면 판사가 저럴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데 여하튼 뭐 사채왕한테서 뭐 돈 좀 받아 먹었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예. 용돈 받아 썼다는 얘기야 한마디로. 이거를 긴급 체포까지 했다? 좀 수상한 냄새가 펄펄 풍깁니다. 여하튼 뭐 이제 수상한 냄새가 풍기는데 결국은 언론사들이 사설을 보면은 사실 우리보다도 훨씬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쓰는 거니까 한번 주목해 볼 필요는 있겠네요. 네. 사설의 방향은 어떻게 됩니까? 이 한국일보가 사설에서 지적을 했는데 이 현직 판사 뇌물 혐의 체포 법조 게이트로 번지나라는 제목으로
뽑았어요. 네. 그러니까 현직 판사의 거액 금품 비리, 네. 이 2006년 법조 브로커한테서 1억 원을 받아서 구속 기소된 조관행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후 처음이고요. 네. 금품 수수 액수로는 또 역대 최고랍니다. 그래서 파장이 클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네. 더구나 검찰 수사관 3명도 최 씨한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올랐고 네. 현직 검사 및 경찰의 연루설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원하고 검찰, 경찰 여기를 망라하는 대형 법조 비리 게이트로 번질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는 건데 이거는 뭐 모르겠습니다. 이게 검찰이 한번 영향력을 좀 존재감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뭔가가 필요했던 걸까요? 뭐 여러 가지 예상을 하게 됩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제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제 검찰이 그 판사들한테 맛 좀 봐라. 예. 그런 식으로 제가 이제 그런 시각으로 아까 해석을 했는데요. 네. 이 사건이 이 검찰 수사관이라든지 경찰 뭐 현직 검사 경찰 연루서까지 제기되는 거라면은 네. 이런 거라고 또 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제 검찰은 이제 공안통과 특수통으로 보통 이게 분류가 되는데 공안통이라는 게 정치적 사건들을 그야말로 싸바싸바 해가지고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그 황선 씨 기소하고 하는 게 다 공안검사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공안통이라고 합니다. 권력에서 야, 이 손 좀 봐 하면은 말이 되건 안 되건 수사를 앞장서서 욕을 있는 대로 쳐먹고 실제로 출세도 하는 예. 그런 사람들이 이제 공안통이고 그 반면에 강력사건 수사라든지 이런 데서 진짜 저기 대한민국 국민들의 안녕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 보통 특수통이라고 얘기를 해요. 어쩌면은 특수통 검사들이 그동안 최동욱 검찰총장 그 쫓겨난 이후에 그야말로 찬밥 대우받고 있었는데 크게 한 건 사회 정화 차원에서 터뜨리려는 그런 사건일 수도 있겠네요. 특수통 검사들의 어떤 반격이다. 네. 뭐 반격이라기보다는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이 수사를 한다고 해서 뭐 공안 검사들을 뭐 작살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존재감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봐야 되겠죠. 특수통 말씀하시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예전에 대검 제가 잠깐 출입할 때 특수통이 가장 정말 그 특수통의 면모를 발휘했던 사건이 아닐까도 싶습니다. 박연차 게이트인데 결국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로까지 이어졌죠. 그때 당시 대검 중수부장이던 이인규 변호사가 그 박연차 게이트 수사를 여러 지치기 전에 대검 기자들하고 점심 먹었어요. 그러면서 그때가 2월이었나 3월이었나 그랬는데 잔인한 4월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아예 예고를 했거든요. 그러고선 들어가는데 정말 끝도 없었죠. 특수통이라고 볼 수도 없어. 이게 저기 뇌물 사건을 수사를 하는데 진짜 뇌물 사건 있는 네. 그대로 수사를 해야 이게 특수통이 이제 전문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노무현 대통령의 그때 수사는 공안검사들이 그 말하자면은 주도했다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뭐 그 양반이 과거에 그런 뭐 특수통에 분류되는 이인규가 검사였는지 근데 잘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 이인규라든지 또 한 명 더 있지 그 이름 뭐지 기억도 안 나는데 하여튼 그 검사들이 주도했던 박연차 게이트는 이거는 특수통이라기보다는 공안 사건이에요. 결국은 그 이명박의 이제 주문을 받아서 노무현을 죽이려는 공안 사건이라고 봐야죠. 그걸 특수통이 뭐 과거 전력이 특수통인 사람이 검사라든지 이런 사람이 주도했다고 해서 그렇게 보면 곤란합니다. 이건 명백하게 공안 사건으로 봐야죠. 네. 하여튼 뭐 그건 과거형이고 이거 아주 주목해야 되겠네요. 또 다른 신문에서도 사설로 좀 언급은 안 했습니까? 네, 경향은 이 대법원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직 판사가 사채왕 돈 받은 혐의로 체포되다니라는 제목인데 최 판사는 검찰 소환 전날까지도 재판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했다고 해요. 대법원은 뒤늦게 국민에게 깊은 사과 말씀드린다. 강력하고 엄정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렇게 밝혔는데 그러면서도 직무 배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런 데 대해서는 강제 수사권이 없고 본인이 혐의를 인정한 적도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다고 하고요. 군색하다는 거죠. 법원 내부 게시판에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 1심 판결 비판한 판사에게도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린 게 바로 대법원이다 이겁니다. 의혹을 덮으려 했던 법원 관계자들 책임져야 된다 이런 요구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특수통 검사들이 이제 말하자면 대형 법조 비리를 본격적으로 수사를 하려는 이제 그런 취지에서 알리지도 않고 긴급 체포해 갔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대부분의 태도는 문제가 있죠. 경향신문처럼 정치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바로바로 뭐 찡겨 때리고 거의 쫓아내다시피 하고 했던 그런 대법원이 이런 비리에 연루된 사실 뭐 대법원뿐만 아니에요. 검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식구들 정치적 사건에 대해서는 최동욱 전 검찰총장처럼 쫓아내기 위해서 그냥 그야말로 제가 보기엔 지랄 발광을 하면서도 이런 사실 금전적인 비리에 대해서는 감싸는 그런 모습 지금까지 많이 보여왔잖아요. 그런 점을 지적을 하는 것 같은데 여튼 이 부분은 한번 앞으로도 계속 팔로우를 해야 될 그럴 사건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피니언 비평은 오늘 이걸로 마치기로 하죠. 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오겠습니다. 네. She makes me wonder, she makes me wonder. 김현주 PD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이곳은 공주보 상류입니다. 이미 20일 전쯤 이곳에서 큰빛 이끼벌레의 번식이 확인됐지만 이후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습니다. 국민TV 뉴스K의 막내인 김현주 PD. 하루 4분 리포트를 위해 아침부터 밤까지 열정을 아끼지 않는 그녀. 자신이 하는 일을 설명하는데. 전태일 열사 아시죠? 자기 몸과 노동법전을 함께 태웠던 분 말이에요. 제가 하는 일은 오늘의 전태일에게 마이크를 들이대는 일, 그 일이에요. 미디어 협동조합. 이 세상에 억울한 사연이 모두 사라지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합원 가입으로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종로 보신각 집회 현장에서 국민TV 뉴스 김현주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관록의 정치기자 서영석 미디어 협동조합 이사장이 진행하는 서영석 타임즈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PD 브리핑입니다. 김효진 PD. 네. 오늘 아침 관심을 모은 뉴스 한번 들여다보죠. 네. 오늘 주제는 뭐죠? 네, 오늘 키워드는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감시와 처벌이냐, 동기부여와 보상이냐. 예, 짐작들을 하실 텐데 어제 이 오피니언 비평에서 잠깐 다루기도 했습니다만은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서 좀 더 짚어봤습니다. 보육교사 아동학대 논란입니다. 네.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죠. 새로운 사실들도 계속 드러나고 있고 이런 가운데 여야가 각자의 해법을 제시하면서 또 충돌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거는 아주 시급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거는 CCTV 설치 의무화입니다. 이 보육교사 자격제도 보완 등등의 방법도 제시를 하고 있지만은 가장 선명하게 이슈가 되고 있는 건 아무래도 CCTV 설치 의무화겠죠. 지금 국공립의 경우에는 많이 설치가 돼 있다고 해요. 근데 국공립의 비중 자체가 낮다 보니까 미미한 수준인 거죠. 새누리당의 이런 입장, 이 김무성 대표가 엊그제 이 교사들의 인권 문제와 결부돼 있더라도 CCTV는 설치돼야 한다. 이렇게 말한 뒤로 급속히 공고해 줬습니다. 글쎄요, 워낙 중한 사안이니까 이런 말 할 수도 있겠지만은 교사들의 인권 문제와 결부돼 있더라도 그래서 인권 문제는 좀 뒷전으로 하자는 건데 따지자면은 무리가 좀 있는 얘기인 것 같고 아무튼 이거하고 관련해서 이 새누리당 김현숙 원내대변인이 어제 상당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CCTV 설치 의무화 논의가 빠르게 진척이 돼서 오는 2월에 관련 법안이 통과되기를 희망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예 못을 박은 겁니다. 그러니까 머릿속 구상 정도로 논의되는 게 아니라 입법 추진 단계에 적어도 여당에서는 접어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건 이제 야당, 특히 새정치민주연합의 입장인데 새정치연합은 기본적으로
국공립기관을 확대하고요. 또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꾸준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CCTV 설치 의무화에 관해서는 이 기본적으로 새누리당보다 조심스러운 입장이긴 합니다만 아직 최종 결정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새정치연합에 아동학대 근절과 안심보육 대책 태스크포스라는 게 있는데 이 TF 위원장인 남인순 의원의 얘기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보육 현장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되어지는 전체적인 어떤 물리적인 환경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다뤄야지. 그런 거 없이 뭐 CCTV 설치만 된다고 해서 될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다른 조건들하고 같이 고려가 된다면은 뭐 그 CCTV 설치 의무화도 병행해서 논의를 해볼 수 있을 의무화를 할 것인지 아니면 그 지금 현재 설치도 어떻게 되냐면은 개인정보 보호법 처리에 따라서 거기 구성원들의 동의하에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뭐 현행 방식대로 거기 구성원들이 동의를 해서 설치하는 그런 방식으로 간다라든지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국가가 나서서 의무할 것인가 조금 더 논쟁이 필요합니다. 결국 이 당장의 초점은 CCTV 설치 의무화로 모아지는 분위기입니다. 이게 굉장히 따지고 보면 예민한 문제이고 여러 가치들이 결부된 문제라서 폭발력이 좀 있죠. 문제는 어린이집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이 헌법이나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거, 그리고 무엇보다 실효성을 담보하기도 어렵다, 이런 겁니다. 정치권이 사회적 공분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사건이 터졌을 때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한다, 이런 문제 제기도 있습니다. 인권 전문가죠. 진보 네트워크의 장여경 활동가와 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먼저 정치적인 맥락을 좀 말씀을 좀 드릴 필요가 있는 게, 왜 여당 대표가 어린이집을 막 방문을 해가면서 이게 왜 제2의 세월호니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경찰이 왜 이틀에 한 번씩 이런 기자회견을 하고 전국의 어린이집을 전수조사하겠다고 나서고 야당에서는 신중하게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생각을 하는 거는 그 2008년도에 총선 직전에 발생했던 굉장히 불행한 사건이 있었어요. 혜진이 예슬이 사건이라고. 혜진이 예슬이 사건이라고 이제 그 어린이들이 성폭행 당하고 이웃에 의해서 비참하게 사망한 사건이었는데 그 사건을 당시에 여당에서 굉장히 극단적으로 그 자신들에게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활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권 문제로 인해서 무능한 참여정부, 가해자 인권만 얘기하는 참여정부와 야당, 반면에 이런 폭력 문제에 단호하고 징벌적으로 대응하는 우리 여당, 이런 식의 프레임을 그때 이제 조선일보하고 연합뉴스하고 이런데 이제 보도들이 일제히 쏟아지면서 그때 2008년도 4월달에 참패해요, 총선에서. 그 이후에 이명박 정부도 성폭력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굉장히 이제 강력하게 나서고 과연 CCTV가 재발을 막을 거냐는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이번 사건도 CCTV가 설치된 데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CCTV가 설치된 굉장히 많이 다양한 곳에서 산발적으로 이런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개인 교사를 감시해서 풀리는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을 바꿔야 되는 문제거든요. 감시로 보육 노동자를 쥐어짜고 내가 지켜보고 있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복종해라 라는 걸로는 건전하고, 우리가 대통령이 정상을 하도 좋아하셔서 정상적인 부모와 교사 또 아동 간의 관계가 형성되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해요. 장여경 진보네트워크 활동가의 얘기의 핵심은 실효성도 없고 괜히 인권 침해 소지만 커진다는 거겠죠. 장여경 활동가는 이 국공립기관 늘리고 또 교사들의 처우를 개선해 주는 것을 기본으로 해서 교사들부터가 고발자가 될 수 있도록 장려하는 방안까지도 제안을 합니다. 장여경 활동가의 얘기, 이 대안에 관한 부분인데 이 얘기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신뢰관계를 좀 회복하자. 양질의 교사들을 많이 양성해달라. 우리도 교사들을 믿고 맡기겠다. 이런 부모들도 등장하고 이런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럼 끝이 없어요. 국공립기관을 늘리고 또 양질의 교사를 투입할 수 있도록 그만큼 국가에서 재정 투입도 하고. 그럼요. 이게
가장 현실적인 근본적인 또 대안이라고 보시는 거군요. 그렇죠.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예. 교사들이 발언하게 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교사들이 발언하게 하는 거요? 예. 예. 그 아동학대 작년에 나온 그 보고서를 보면 네. 아동학대 신고 대상 중에 한 60%가 시설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신고라고 해요. 예. 그 중에 5%가 교사들이 신고한 거예요. 아, 예. 그러니까 교사 스스로도 감시자가 될 수 있어요. 저 사람 저러면 안 되는데. 그리고 실제로도 지금도 많은 양심적 교사가 네. 그런 식으로 이제 그 학부모에게 히트를 주거나 예. 아니면 만류하거나 지위가 높은 원장이 학대한다 그러면 정할 수 없으면 그런 신고를 익명으로 하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교사들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 모든 양심적인 교사들, 선의의 교사들까지 예. 잠재적인 범죄자로 취급을 하면서 예. 경찰이 동원되고 부모들은 끝없이 감시하는 걸로는 그런 교사들조차도 목소리가 점점 사라질 수밖에 없고 그거를 이 사람이 언젠간 내 아이를 학대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불신 속에서는 네. 어떻게 그거는 CCTV로도 해소될 수 없는 불신이에요. 예. 왜냐하면은 지금도 일부 나쁜 교사들은 사각지대 데려가서 애들 학대하는 경우도 있던데 네. 어디든 CCTV는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쵸. 사각지대에 대한 불신이 생기고 네. 혹시 CCTV 설치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화장실 같은 데서 학대하지 않을까 의심이 또 생기고 예. 그 다음에 그 깜깜한 방, 빛이 없는 깜깜한 방에서 학대하는 교사도 있던데 예. 빛이 없는 깜깜한 방에서 의심은 끝이 없고요. 예. 그리고 CCTV가 이제 녹음이 금지되기 때문에 네. 언어폭력 이건 또 어떻게 할 거예요? 네. 이 어떤 정책 내지는 조치 이런 거에 장단점을 가늠해 보려면은 그것이 굉장히 극단적으로 시행될 경우를 가정해 보거나 반추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현황에 대한 전수조사나 정확한 통계는 찾기 어렵습니다. 일각에선 지금도 시행이 되고 있을 텐데 기억들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오세훈 서울시장 시절에 이른바 서울형 어린이집이라는 거 있었죠. 어린이집 내부를 IPTV로 생중계하는 겁니다. 당시 부모들의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생중계 과정에서 자녀의 이름이나 신체적인 특징 또 부모만이 알고 있는 좀 숨기고 싶은 내밀한 또 성정, 특이사항 이런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조금 이렇게 심신상의 질환, 장애 이런 게 있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이 대중에 공개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아이보다 지적 수준이 낮거나 말씀드린 대로 정신적 질환이 있는 아이의 경우에는 이 학부형들로부터 차별 또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었던 것도 문제였죠. 이것 때문에 그때 논란이 꽤 컸습니다. 수시로 또 학부형들한테 전화가 걸려온다고 해요. 계속 그거를 보여주면은 뭐 어떤 행동을 하든 전화해가지고 우리 애는 왜 그렇게 하시냐 이렇게 좀 해달라. 그러니까 일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서 아이의 교사들이 최소한의 교육 행위만 하는 경우가 빈발하는 것도 굉장히 큰 폐단이었다고 합니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의 말이 인상적입니다. 정재훈 교수 어제 언론 기고문을 통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이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고 열악한 근무 조건에 시달리는 보육교사의 현실이 우리 아이들의 겁에 질린 표정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 CCTV를 의식하는 보육교사의 무표정한 서비스가 더해지면 수십 년 뒤 우리 사회에는 어떤 사람들이 살게 될까? CCTV의 사회복지학은 부모에게 일시적 위안을, 정치인에게 당장의 표를 가져다 줄 수 있다. 그러나 지속가능 사회가 필요로 하는 맑은 웃음의 미래 세대는 사라져갈 것이다. 보육시설의 국공립화와 보육교사 근무조건 개선이라는 근본적 해결책이 이미 있지 않은가. 예, 제 브리핑은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렇게 애들 때리면은 이제 보육 영유아 이렇게 5살 미만 여기에는 조금 경우가 다르긴 합니다만은 예. 사실 중고등학교 학생들도 교사가 때리면은 요즘은 엄마한테 가서 아빠한테 가서 일러준다고 합니다만은 옛날에는 안 일러줬어요. 이제 집에 와서 이렇게 그 사실을 고발했을 때 그 학교에서 가해지는 왕따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할 때 참고 견뎠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어느 날 불거졌을 때 그러면은
학교 교실에다가 CCTV 설치하면은 해결이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아이들이 이제 의사표현을 잘 못하니까 영유아는 CCTV를 설치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식의 사후적 해법 이게 뭐 아까 얘기 잘 했대 보니까 취재 잘 했더만 이제 그런 식으로 하면은 이렇게 복수를 바라는 그런 학부모들의 입장에서 그래 CCTV 설치해가지고 우리 애기 때리는 사람이 있으면은 찾아내가지고 엄벌해야 돼라는 생각에서 찬성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게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건 너무 분명한 거죠. 그 학부모들한테 묻고 싶어요. 자기 회사에서 무슨 도난 사고가 일어나서 그러면은 사무실에다 CCTV 설치해 놓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또 개인 사생활 침해한다고 그렇게 다닙니까? 아까 그 장애경 활동가 얘기했던 대로 아니 저 CCTV 없는 데 가지고 때리면 어떡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각지대는 분명히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게 의심스러우면 사각지대가 없도록 모든 공간에 설치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거는 CCTV 정말 설치업체 돈 벌겠네. 자. 아예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걸 그 해법이라고 내놓는 게 이게 여당 인간들이 하는 얘기야. 이 자식들은. 아니 이게 결국은 어디에서 비롯되느냐. 자기 미달교사. 이게 어린이집을 무상보육한다고 마구잡이로 늘리고 이게 최소한 공무원들이 하면은 요금 먹더라도 최소한 자격 조건은 이게 하게 돼 있는데 사설 어린이집들이 많이 늘어나니까 자격이 말하자면 안 되면 안 될수록 저임금으로 부려먹을 수 있으니까 이런 또 관계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나 그냥 해가지고 뭐 어린이집에 보육교사로 이러려면 최소한 아이들에 대해서 뭔가 저 의무감이나 사명감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돈 벌기 위해서 가서 하고 짜증나니까 애들 좀 패고 집어던지고 그래가지고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까? 결국은 처우를 개선하고 처우가 개선이 되면은 당연히 경쟁이 심해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격이 있는 그런 보육교사들이 이제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자격을 안정적으로 해주기 위해서는 결국은 나라에서 국공립으로 아니면 시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립으로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데 대한 해법은 연구할 생각은 안 하고 물론 뭐 야당이 야이씨 야당이 뭐 예산도 없으니까 CCTV 설치해라고 야당이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여당이 오히려 야 그게 근본적인 해결책이야. 니들 표 들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하면은 얼마나 부작용이 많겠어. 자 이번에 우리가 예산 짤 테니까 깎을 생각하지 말고 보육 예산 올리는데 좀 협조를 해줘. 이렇게 해서 근본적으로 치유를 해야지. 이렇게 여당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거꾸로 해 거꾸로. 이놈 나라에서는 여당이라는 게 뭐하는 정당인지 모르겠어. 정말 짜증납니다. 짜증나요. 내포지기님이 댓글을 올려주셨는데 국회의원실, 검사실 CCTV 설치하라. 이거 해가지고 IPTV로 중계해야 됩니다. 국회의원회관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은 뭐 어떻게 되는지 새로 만든 의원회관은 안 들어봐서 모르겠는데 옛날 의원회관은 딱 들어가면요 입구에서 좌우로 보좌관들 뭐 이런 이제 인턴들 직원들이 앉아 있습니다. 그 문을 그러면 저쪽 맞은편 쪽에 문이 있어요. 그 문을 열고 딱 들어가면은 그 공간과 비슷한 넓이의 의원 혼자 쓰는 방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의원방에는요 또 따로 내실이 있어요. 내실이 거기 뭐 하는지 모르겠어 나는. 나 그거 한 번도 안 들어봤으니까 뭐 일선에 따르면 침대가 있다는 얘기도 있고 이제 침대 있을 수는 있죠. 피곤하면 좀 눈 좀 붙이고 해야 되니까 게다가 뭐 국정감사 할 때쯤 되면은 뭐 거의 뭐 밤새고 하는 일이 빌비하니까. 그렇죠. 거기에 있는 이제 말하자면은 뭐 얼중 어린 보좌관들이야. 뭐 보좌관들은 또 공무원들한테는 갑입니다만은 뭐 밖에 나가서 뭐 사우나에서 자더라도 의원님은 거기서 주무셔야 되니까 그 내실에서 뭐 침대도 있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자 그렇게 구조가 돼 있거든. 근데 이게 뭐 이제 공식 사건으로 번지지는 않습니다만은 국회에서 이제 운이되는 스캔들의 대부분은 바로 그 내실에서 일어납니다. 추문. 그래서 뭐 미모의 인턴을 의원이 그 내실에 데려가서 성추행하려 했다. 그런 소문들이 많아요. 아니 뭐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 그런 소문도 있고 뭐 어떤 보좌관과 누구누구가 눈이 맞아서 거기서 그랬다더라.
그렇지. 의원들 이제 퇴근하고 나면은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 소문은 끊이질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 소문이 나가지고 만약에 이제 지금은 뭐 크게 안 붉어진 건 상관없는데 뭐 붉어져 가지고 뭐서 누가 뭐 하다가 뭐 죽었다더라 해보세요. 자 그러면은 해법으로 의원실 전면적인 CCTV를 설치하자. 그 사각지대가 있을지도 모르니까 아예 의원방에는 한 10개쯤 달고 내실에는 한 100개 정도 달아놓자. 그게 해법입니까? 나는 이런 인간들을 국회의원이라고 그것도 집권여당 대표라고. 아이고. 김부성 대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교사들의 임금 문제가 결부되어 있더라도 CCTV는 설치돼야 한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방에나 설치하라고. 인권을 배제하자는 그런 게 담겨 있는 거니까 굉장히 좀 아니잖아요. 그렇죠? 김부성 대표 방에 우선 CCTV를 설치해가지고 IPTV로 24시간 생중계하라고 하고 그러세요. 그걸 해법이라고. 그 야당에서 떠들어야 될 얘기예요. 저는 좀 당황스러운 게 당초에 그 남인순 의원이 새누리당 내 그 이번 대책 TF 위원장이잖아요. 새누리당이 아니고 남인순 새정치연합. 그 좀 CCTV 설치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강경하게 반대를 한다고 알려졌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취재를 하고 물어본 건데 그런 맥락은 아니라고. 아니 이제 워낙 이 사건이 크고 그리고 그 아기를 때리는 그 악독한 그 여자 보육교사 그것도 결국은 CCTV를 통해서 드러난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부모들 입장에서는 CCTV 없었으면은 저렇게 좀 맞는데도 했을 것 아니냐. 이제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CCTV를 설치해야 된다는 여론이 있으니까 야당도 함부로 반대는 못하는 거죠. 그러나 그럴수록 야당은 CCTV 설치하자 그러고 여당은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정상적인 나라인데 대한민국은 정상적인 나라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뭐 PD부터 수고 많으셨고요. 고맙습니다. 자, 오늘 순서 마치고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